네, 1차 영상 잘 보셨어요? 네, 1차 영상에서 제가 실습 신청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습 신청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제 제출하셔야 되나요? 네, 실습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변경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습 기간을 인정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여기에 실습 의뢰 내용에 보시면 실습 기간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 실습 기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습을 하는데 나는 월화만 하면 월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렇게 기록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실습 날짜, 요일, 시간,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냥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만 해놓으시면 담당 교수님께서 기관 방문을 가실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꼭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시고요. 시작 날짜, 끝나는 날짜 기록해 주시고 그 안에 정확하게 빠지는 날짜가 있으면 빠지는 날짜를 기록해 주시고요. 또는 빠지는 요일이나 또는 하는 요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팩스나 메일로 가능하고요. 팩스는 꼭 본인이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메일을 보내실 때는 누구 이름으로요? 네, 학생 이름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은 어디예요?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네,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실습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들어가고 나면, 실습 공문이 나갈 거예요. 학교에서 기관으로 실습 공문이 나갈 거고요. 그러고 나면 기관에서는 학교로 다시 보내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실습 의뢰 수락서예요. 지금 보이시는 양식 있죠? 실습 의뢰 수락서. 이 양식은 기관에서 직인을 찍어서 학교로 보내주시는데요. 학교로 보내고 난 이후에 이 원본을 그대로 제본을 차례대로 제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분실하셨으면 재작성해서 직인을 받아서 제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실습하기 전에 기관에서 학교로 학사운영실로 이 수락서를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 의뢰 수락서가 잘 들어갔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계약서는요, 학생과 실습 지도자, 실습 지도 교수와 함께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도장 찍는 란이 있죠. 실습 지도 교수님의 도장 찍는 란은 여러분들이 그냥 비워두시고요. 실습생하고 실습 지도자의 도장까지만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실습의 목적, 목표, 실습생의 의무와 책임, 지도자의 의무와 책임, 이런 부분들은 기관의 슈퍼바이저, 실습 지도자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하시고요. 아니면 앞 페이지에 저희가 실습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 계약서, 실습 계약서 날짜도 언제 해야 돼요? 네, 실습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습하기 전에 적어도 실습 기간 전의 날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실습 지도 계획서예요. 자, 실습 지도 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냐면 슈퍼바이저가 작성을 합니다. 네. 근데 슈퍼바이저가 작성이 하기 어려워서 바빠서 뭐 잘 못한다, 아니면 자료를 줬다, 그러면 대신 작성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아마 지도 계획서가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1월부터 실습 기관으로 선정을 받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을 받은 기관들은 이 실습 지도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다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작성을 해서 주실 거예요. 근데 양식이 약간 틀리시는 건 괜찮아요. 기관에서 우리 기관은 이 양식이 아니고 좀 더
여러 장이 되고 지도 계획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양식의 폼이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습 지도 계획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식 또는 기관에서 주는 양식 다 무방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철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실습 지도 기록서예요. 이는 실습 일정입니다. 그래서 일시는 날짜, 시간 적으시고요. 지도 내용 적으시는데 실습 지도자가 작성을 미리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알려주시고 학생이 대신 받아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워드 작성 다 괜찮고요. 수기 작성 다 괜찮으니까 그대로 첨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습생 출근부인데요. 실습생 출근부는 꼭 수기 작성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궁금하죠? 실습생 출근부는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 날짜를 적으시고 그리고 실습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그리고 본인 사인, 그리고 실습 지도자의 사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도장 또는 사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미리 날짜를 쫙 적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경우에 내가 지각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바쁜 일이 생겨서 실습을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워드로 날짜를 다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은 출근부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습생 출근부는 어떻게 해요? 수기 작성. 수기 작성으로 꼭 해 주셔야 되고요. 다른 거는 워드도 되고 수기도 되는데 실습생 출근부는 꼭 수기 작성 해 주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비치하고 그날그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실습 일지예요. 이 실습 일지 양식은요, 학교마다 달라요. 유사한 곳도 있지만, 저희 동국대학교 실습 일지 양식은 위에 실습 일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습 내용을 적는欄이 있고, 그리고 실습에 대한 의견 또는 소감, 그리고 슈퍼비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실습 일과표는 시간대별로 해서 적으시는데요. 실습 내용도 적고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실습 시간을 단위별로 잘라서 적으셔야 돼요. 어떤 단위냐면 30분 또는 1시간, 1시간 반, 적어도 2시간 이상 단위를 넘어가서는 안 되세요. 예를 들자면 아침 9시부터 나는 12시까지 행정 업무 보조,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실습에 대한 전달을 받았고 일정 내용을, 그리고 9시 30분부터 나는 1시간 동안은 행정 업무 보조를 했는데 어떤 행정 업무를 보조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습 일정에 관련된 시간들은 시간 단위를 1시간, 1시간 반 단위 이렇게 잘라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공문서 교육을 받았으면 공문서 교육 중에서 그냥 공문서 교육만 적으시면 안 되고 공문서 교육 중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외 문서였는지, 대내 문서 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습 내용은 위에 했던 실습 내용들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는 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실습에 대한 의견이나 소감은 누가 적는 난이냐면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적으시냐면 참 좋았다, 재밌었다, 너무 힘들었다,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너무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으로 적으시지 마시고요. 내가 실습을 통해서 얻게 된 점이나 또는 자신에 대한 의견 또는 궁금한 점, 그리고 실습에 대한 소감도 좀 더 어떻게 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슈퍼비전은요, 누가 적는 난이냐면 실습 지도자,
실습 지도자를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요. 슈퍼바이저가 실습생인 여러분 슈퍼바이즈에게 주는 지도 감독이 슈퍼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비전은 누가 적냐면 슈퍼바이저, 실습 지도자가 적으시는데요. 꼭 수기 작성해 주셔야 돼요. 네. 위에는 워드 작성되는데요. 맨 밑에 슈퍼비전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수기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수기 작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워드 작성하신 다음에 실습 지도자의 도장을 꼭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요.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습 보고서의 작성 요령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실습 일지를 다 제본해서 내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누락시키거나 또는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재작성하도록 다시 보내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제출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실습 일지를 작성하실 때 오늘 1차 영상, 2차 영상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실습 일지의 시간대별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9시에서 10시 반까지 이렇게 있죠. 네, 시간은 1.5, 1시간 반이나 2시간 단위로 기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0분 단위, 1시간 단위 괜찮고요. 아무리 많아도 2시간 이상의 단위로 적으시면 안 되세요. 어떤 분은 막 4시간 동안 뭐 했다? 간단하게 행사 참여 이렇게만 적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일지는 다시 재작성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은 입소자 상담하고 상담일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상담의 필요성 및 상담 방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땡땡 어르신의 상담 일지를 보면서 어떻게 일지를 적어야 되는지 숙지했다라고 간략하게 주제와 실습의 주제와 내용을 적었어요.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주제를 적으시고 그 주제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제목들을 또 적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식사 보조. 여기는 이제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는 식사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어르신들이나 또는 장애인들의 식사를 먼저 도와준 다음에 식사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이후에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으로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은요, 오후 1시 이렇게 적지 마시고 24시 형태로 적어 주시고요. 그래서 13시 30분. 어떤 기간들은 12시부터 13시 이렇게 되겠죠. 어떤 경우는 13시부터 14시로 점심시간이 제공되었다면 그렇게 적으시면 되세요. 아, 나는 점심 안 먹고 실습할 건데요.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요. 예. 나는 점심 안 먹고 그냥 실습했고요. 밥 안 먹었는데요. 바빠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식사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약에 직장에서 근로를 한다면 몇 시간 근로한 걸로 측정이 되나요? 총 9시간이지만 근로는 8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왜요? 점심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나 점심 안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습시간도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기록은 하셔야 되고요. 실습시간 120시간에는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점심시간까지 같이 계산하셔서 120시간을 맞추신 경우에는 실습을 완료하셨어도 나중에 실습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0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30시간, 140시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많이 하시는 건 되지만 부족하게 실습을 완료하시는 거. 특히 시간 계산을 잘못하셔서 12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갑작스럽게 이 영상을 촬영하게 돼서요.
네, 얼굴을 뵙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총 합쳐서 75분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만 이 출석 수업이 인정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어떤 일들을 했는지 쭉 이렇게 적게 되는데요. 17시 30분부터 18시 마지막에 실습 일지 작성 마무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넣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습 일지는 실습을 완료한 다음에 기관에서나 또는 집에 가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실습 시간 안에 일지를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습 일지를 어떻게 오늘 할 건지 또는 오늘 한 실습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거나 슈퍼바이저로부터 또는 어떤 소감을 느꼈는지 또는 질문할 게 있는지 슈퍼바이저에게 할 게 있는지 근데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만약에 다른 활동들을 하셨으면 다른 활동들을 한 것으로 기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느낌 나누기 또는 소감 나누기 또는 슈퍼비전을 받았다 그러면 슈퍼비전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를 직접 작성하는 시간은 아니세요. 네. 오해 소지가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난이 있고요. 실습에 대한 의견, 소감을 적는 난이 있는데요. 여기에 좋았다, 힘들었다, 너무 불쌍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실습을 통해서 느낀 점, 그리고 배운 점, 궁금한 점, 그리고 내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느낌이 든 이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은 이유들, 뭐뭐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비전은 실습 지도자가 작성을 하시는데요. 꼭 수기로 작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슈퍼바이저가 수기로 적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워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슈퍼바이저의 도장을 날인을 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 7번에 가면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 관련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첨부 파일이 4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끝날 때 한번 자료실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우리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해서 일지 외에 많은 양식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작성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기간 분석 보고서예요. 기간 분석 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냐면 실습생이 작성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이 기간에 대한 많은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또 이 기간의 연역, 아마 기간에서 자료가 제공되어질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또는 자료를 받으시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기간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이 마지막에 또 나와 있는데 좋았다. 또 이렇게 추상적으로 적으시지 마시고요. 이 기간에 대해서 인상이나 느낌도 육하 원칙에 맞춰서 좀 더 사실에 근거해서 또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습 지도자 프로파일인데요. 누가 작성할까요? 실습 지도자가 작성을 하고요. 실습을 지도하고 있는 실습 지도자는 이 지도자 프로파일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력이라든지 또는 근무 경력, 그리고 실무 경력, 그리고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실습 지도자가 이 부분을 누락을 하거나 또는 원칙대로 기재를 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다면 기관의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실습 지도자 프로파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습 지도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꼭 받아서 첨부하셔야 되고요. 아마 기관에서 잘 작성해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실습 지도자의 도장이나 사인을 꼭 받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죠. 네, 이제 여러분이 실습하는 것도 힘든데요. 이 실습 일지를 작성해서 제본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현장 실습이요. 다른 이론 과목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거든요. 사회복지 학문이 그냥 이론만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이 아니라 필드 학문이고요. 실천 학문이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네. 인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실습이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120시간은 굉장히 여러분이 바빠서 좀 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내가 많은 트레이닝을 받고 또 실무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실전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120시간으로는 사실은 부족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전문가로서 자격증만 취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기술하고 기록하고 또 어떻게 사회복지사 역할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면서 관찰하시면서 실습에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중간평가서는요, 누가 작성하냐면 여러분이 작성하는 거예요. 언제쯤에? 실습 중간쯤에 작성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습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습 기간 중반쯤에 누구를 평가한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실습을 한 중반까지 해보니까 내가 실습 내용은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배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내가 원래 실습을 통해서 배우려고 했던 목표와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어떤 부분은 미약한지 어떤 부분은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인지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는 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보면 실습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이런 점도 그냥 몸이 힘들었다. 뭐 이렇게 적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는지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절반의 실습 기간을 통해서 내가 뭐를 배우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또는 실습 지도자, 실습 기관에서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게 중간 평가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힘드실까 봐 이번 학기에 중간 평가서 예시를 넣었어요.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네, 중간 평가서 예시를 넣었으니까 이대로 적는 거는 아니고요. 참고하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노인복지시설에서 이제 실습한 경우에 적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내용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는 아동복지, 어떤 경우는 장애인복지, 또 여성복지, 영유아복지, 다양한 복지기관에서 또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실습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꼭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쓰여진다라고 참고하시고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서는 누가 작성한다고요? 네, 실습생이 작성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개별 관찰 일지가 나오는데요. 개별 관찰 일지는 누구를 관찰하는 걸까요? 네, 클라이언트를 관찰한 거예요. 누가 작성할까요? 네, 실습생이 작성을 하게 되시는데 나는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지 않는 실습을 했는데요 하시면 작성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노인이든 아동이든 내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실습을 했다면
그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행동들, 행동적인 측면들, 정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요. 또는 주변 여러 가지 환경 요건들, 이런 것들도 정보를 수집해서 기록하시면 되시겠고요. 어떤 학생들은요, 이 개별 관찰 일지를 한 아동을 계속적으로 해서 한 7회기까지 이렇게 관찰을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잘했죠? 네. 또는 어떤 실습생은 여러 대상자들을 한 5명 정도를 계속 관찰 일지를 작성하신 경우도 있어요. 괜찮아요. 많이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한 장 이상 만약에 내가 클라이언트를 대면한다면 한 장 이상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는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는 실습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 개별 관찰 일지는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는 이 관찰 일지가 이런 양식이 아니던데요. 제가 했던 곳에서는 우리 슈퍼바이저가 다른 양식을 주면서 관찰하라고 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기관에서 주어지는 관찰 일지를 작성하셔도 괜찮고요. 학교에서 제공되어지는 지금의 양식에다가 기록하셔도 괜찮고요. 더 많은 대상자를 하셔도 되고 한 대상자를 여러 차례 해서 관찰을 하셔도 기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습기관에서 실습하실 때 시키는 것만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는지 또는 클라이언트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럴 때는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님이 보니까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지 이렇게 관찰하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 사전에 어떤 준비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내가 이거 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만 하고 끝나면 그냥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관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찰 일지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작성하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로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계획서인데요. 사례관리 계획서는 모든 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 계획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일지 그리고 마지막 종결 보고서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어떤 기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끝난 사례관리 대상자를 가명으로 기록하고 또는 가상의 사례를 슈퍼바이저에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 관리를 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이미 사례 관리가 진행되었던 어떤 케이스를 전달받거나 또는 가상의 사례를 부여받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설명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들,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욕구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그 욕구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여러 다양한 욕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 관리는 모든 대상자에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에 이 사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일지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제에서는 서비스 제공한 것은 한 장 이상만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는 어떻게 개입할 건지 그 욕구에 맞춰서 목표를 정하시고 그리고
개입 계획하면은 서비스를 언제 제공할 건지 이렇게 적는 난이 되겠고요. 이런 사례 관리에 대한 교육은 현장에서 실습 지도자에게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 수업 시간에, 세미나 시간에 제가 이 교육을 따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의 책을 갖고 계시면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이런 과목들을 배우신 분들은 그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저도 이론 과목에서 사례 관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실습 현장 실습 과목에서는 이거에 대한 교육은 실습 현장에서 여러분이 별도로 더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사례관리 계획서만 쓰시면 안 되시고, 이 계획서 다음에 진행일지, 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 일지 한 장 이상, 그리고 사례가 종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결 보고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만약에 빠져 있으면 제가 나머지 양식들을 같이 첨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만 작성하시는 거 아니고요. 계획한 다음에 그리고 서비스 제공일지, 종결일지까지 이렇게 3장 이상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식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기관에서 제공되어지는 다른 양식이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케어 플레인이라고 있는데요. 내가 클라이언트를 케어하는 그런 기관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면 이걸 작성해도 되지만,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대상자가 있다면 계획을 세워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성 양식이 달라도 괜찮고요. 또는 직접 내가 케어 플랜을 클라이언트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경우에는 케어 플랜을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기관의 양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례관리 양식도 기관에서 제공되어지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이 케어 플랜도 괜찮습니다. 양식이 바뀌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꼭 해야 될 거는 조금 전 앞에서 했던 사례관리에 관련된 계획서, 진행일지, 종결보고서, 이 사례관리 작성하시는 건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프로그램 계획서예요. 이 프로그램 계획서는 다르게 표현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 제안을 하는 프로포저를 말을 하는데요. 이 프로포저를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양식이나 또는 많은 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나 이런 양식들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지자체 공모 양식들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저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기관의 슈퍼바이저는 작성을 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다, 이 프로포절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적어도 학교에서 제공되어진 프로그램 계획서를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한 장 나와 있죠? 네, 프로그램 계획서. 내가 이 기관의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프로그램 한번 진행해 볼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인가? 대상자에 잘 맞춰야 되겠죠? 대상자와 맞는 걸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고 실습 지도자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직접 해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양식이나 또는 기관에서 제공되어지는 프로포절 양식을 통해서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실습생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 명 봤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사업을 그 기간에 제공해주고 오는 실습생도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모 사업에 함께 참여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기관에서 제공되어지는 양식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지자체 공모 양식은 좀 간단한데요. 그런 양식이나 또는 뭐 삼성복지재단, 기업의 복지재단 또는 그 복지 관련 여러 재단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사업에서 양식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차례대로 기록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그 기간에서 내가 일하는 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적으시면 되시겠어요. 자,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어떤 거요? 앞에서 얘기한 사례관리 계획서를 포함한 사례관리, 그리고 프로포절. 프로포절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까지 진행하기는 좀 힘든 기간이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프로그램 계획서는 꼭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찰일지나 케어 플랜은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경우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대면하는 경우에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식은 바뀌셔도 괜찮아요. 케어 플레인, 또 사례 관리, 그리고 관찰 일지, 그 다음에 프로포절 양식은 기관에서 제공되어지는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마 이 과제를 하시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꼭 하셔야 되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사례관리 계획서, 앞에 했던 사례관리 계획서를 포함해서 서비스 진행일지, 보고서, 그리고 종결 보고서를 포함한 이 사례 관리에 대한 내용 3장 이상이 되는데요. 요거 꼭 하셔야 되고요. 양식은 기관에서 제공되어지는 거 해도 되고 지금 있는 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서를 꼭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계획서는 프로포절을 하실 수 없을 때 이것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원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가상의 프로포절을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라고 할 때에 이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은 자유롭게 기관에서 제공하는 거나 또는 다른 공모 사업에서 제공되어지는 것을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프로포절하고요. 사례 관리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진인데요. 현장 실습과 관련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첫 번째 사진을 붙이는 난에는 뭐를 붙이셔야 되냐면, 제가 실습 지도 교수님이 기관을 방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이상 방문을 하시는데요. 그때 방문하셨을 때 실습 지도자와 그리고 실습생, 그리고 실습 지도 교수님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여기에 꼭 붙여 주셔야 돼요. 꼭 붙여 주시고, 때로는 지도 교수님께 또 그것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본인의 현장 사진의 첫 장에 붙여주시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실습 관련 사진은 총 8장을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총 몇 장요? 8장. 8장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매일매일 찍어서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실습 지도 교수님과 실습 지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은 누락되시면 안 되시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8장 이상 작성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사진은 직접 출력하셔서 붙이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컴퓨터에서 복사를 떠서 이렇게 붙이시는 거 괜찮습니다. 여기 밑에 확인자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름과 도장은
실습 지도자의 이름과 도장을 찍으시는 난이에요. 네. 이 란을 좀 자주 빠뜨리시는데 또는 제 이름을 적는, 지도교수님 이름을 적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실습 지도자의 이름과 도장을 꼭 찍으시면 됩니다. 사진은 몇 장 이상요? 네, 8장 이상. 네, 기억하셨죠? 네, 넘어갈게요. 네,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아마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종합평가서가 지금 여기에 빠졌어요. 네, 저희가 자료실에 올려놓은 거에는 있을 거예요. 종합평가서. 지금 보여지는 실습평가서 말고요. 종합평가서. 네, 기억해 주세요. 지금 PPT 자료에는 지금 빠졌는데요. 종합평가서가 있어요. 그 종합평가서는 누가 작성하느냐면 실습생이 작성하셔야 돼요. 네, 언제? 모든 실습이 완료될 때에. 누구를 평가할까요? 클라이언트 평가 아니고요. 실습생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실습평가서 지금 나와 있는 양식 말고요. 종합평가서라고 지금 자료실에는 있을 거예요. 지금 빠졌는데 이 종합평가서는 학생이 작성을 하셔야 돼요. 네,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난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실습평가서는 누가 작성하냐면 기관에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네, 누가? 실습 지도자가. 네, 이거는 뭐와 연관성이 있냐면 여러분의 학점과 연관이 있어요. 학점과 연관이 있고 50%의 3학점 중에 50%의 점수, 네, 점수가 부과됩니다. 기관에서 50점을 50%를 주시는데요. 5점 만점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0%를 반영하게 되는데 기관에서 점수를 어떻게 받아오느냐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주는 점수 50%, 기관에서 주는 점수 50%를 합산해서 이제 60점 이상이 돼야지 이 과목을 패스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대부분 패스하시는데요. 간혹 기관에서 실습평가서의 점수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실습 과목을 다시 재수강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평가서하고 실습 확인서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수를 하시는데 제본을 하시면 안 되세요. 네. 제본을 하시면 안 되세요. 이 실습평가서 앞에 종합평가서까지는 제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종합평가서 뒤에 기관에서 제공되어지는 강의 자료, 그리고 기관에서 수행했던 과제물들,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제본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그러나 절대로 안 되는 거 두 가지. 실습평가서와 이 확인서는 기관에서 발급해 주시는 거고요. 제본하시면 안 되세요. 기관에서 학사운영실로 우편으로 발송해 주거나 또는 밀봉되어 있는 것을 수업 시간에 담당 지도 교수님께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한 학기에 한 분 이상 제본을 하셔요. 네. 제본을 해서 막 이렇게 칼로 이렇게 뜯는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용지가 작아져요. 또는 훼손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확인서는요. 나중에 다시 여러분이 받아가셔야 돼요. 2장을 제출하시는데 한 장은 제 사인을 받아서 또는 다른 반은 다른 반 지도 교수님의 사인을 받아서 다시 받아가셔야 돼요. 왜 받아가시냐면 이걸 가지고 사회복지사 협회에 제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는 내 성적이 되는 거고 실습평가서, 그리고 확인서는 2장 중에 한 장은 학교가 2년 동안 보관할 거고요. 한 장은 여러분이 다시 나중에 종강되고 난 이후에 다시 받아가셔야 돼요. 지도 교수님의 사인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격증 신청할 때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확인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바로 나는 자격증 신청할 거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모든 과목을 완료하셨고 이번이 마지막인 경우는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실습생은 나는 다음 학기 수업 더 들어야 돼. 내년에도 더 들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확인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든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가 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이걸 잘 보관하셔야 돼요. 잘 보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분실했어요, 비 맞았어요, 이사하면서 없어졌어요, 이래서 다시 재발급하러 그 기관으로 가보니까 기관이 사라지고 없어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기관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실습 지도 교수님의 사인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담당 교수님이 계속 이 학교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관에서 재발급을 받아와도 실습 확인서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협회에다 자격증을 요청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실습 확인서는 내가 모든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잘 보관하셔야 돼요. 네, 잘 보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본하면 된다, 안 된다? 제본, 절대로 제본하시면 안 되세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몇 장? 실습 확인서는 2장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장은 다시 여러분에게 수업 마치고 종강 이후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관하셨다가 협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확인서 양식이 간혹 기관에서 오래전의 양식으로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2017년 5월 이후 양식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네. 저희 학교에 올려져 있는 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나와 있는 거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실습평가서하고 확인서 두 분은 제본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나중에 잊어버리고 또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주의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미나 일정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세미나가 지금 좀 많이 지연이 됐죠. 그리고 기관 방문도 지금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분도 계신데요. 세미나 일정을 확인을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습하기 전에 뭐 보내야 된다고 했어요? 실습 공문 요청 꼭 해주시고요. 변경되면 변경 신청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습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육성으로 좀 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방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4월 말부터 기관 방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이 지금 휴관 상태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외부 사람 출입을 금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희들도 여러 기관을 돌게 되면 저희들이 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4월 말부터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실습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담당 교수님과 날짜를 조율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처음인데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도 하고 지금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1반, 2반, 3반 모두 밴드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밴드를 참고해서 각 반의 지도 교수님과 함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1차, 2차 동영상은 출석 수업 1회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출석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출석 수업 1회를 인정받으시려면 오늘 들은 동영상 1차, 2차 동영상을 들은 다음에 A4 용지 한 장 이상, 한 장 이상 보고서를 써서 담당 지도 교수님께 메일로 본인의 이름으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담당 교수님 메일을. 그래서 닉네임이나 이렇게 알 수 없는 메일로 하지 마시고 본인 이름과 학교 소속을 몇 반인지 기록하시고, 그리고 오늘 지금 들었던 동영상 1차, 2차 동영상을 전부 잘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본인이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본인이 느낀 점, 궁금한 점들 여러 가지 작성을 하셔서 한 장 이상, A4 한 장 이상 제출해 주시면 출석, 1회 출석으로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내시냐면요. 4월 10일까지. 4월 10일까지 영상을 들으시고, 그리고 4월 10일 5시까지 각 반 지도 교수님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대체하는 보고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계속 자료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료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기간 공문 발송 요청서, 그리고 현장 실습 일지 제본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일지 작성하는데 참고하실 거, 그리고 실습 확인서 평가서, 요거는 제본하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해서 실습 확인서는 두 부입니다. 자료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차 출석 수업을 대체하는 영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선생님들 너무 마음고생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만 한 학기 마지막까지 꼭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저희 지도교수님과 학교에서 함께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메일이나 전화 또는 학사운영실로 문의해 주시고요. 동영상 수업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